서유럽이 장미 강국이 된 이유, 밀은 자본을 낳고 자본은 장미를 피웠다. 첫 번째, 밀밭에서 시작된 서유럽을 장미 강국으로 만들다. 전 세계 화훼 산업을 통틀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미는 현대 서구 문명의 화려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초현대식 화훼 경매장 시스템이나 유럽의 명문 육종 회사들이 매년 쏟아내는 정교한 신품종들을 마주하다 보면 오늘날의 거대한 글로벌 장미 산업은 서유럽 특유의 발달된 과학적 합리성과 자본주의가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완벽한 산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식물학적 궤적과 교배의 역사를 정밀하게 추적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상업 장미의 핵심이자 절대적인 필수 형질인 사계절 연속 개화성과 매혹적인 차양의 생물학적 기원은 서유럽이 아닌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서남부 일대와 아시아 산악 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8세기 이전 유럽에도 가을에 꽃을 피우는 어텀 다마스크 계열이 존재했다고 반론하지만 이는 기후 조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피어나는 불완전한 특성이었을 뿐 오늘날의 절화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연중 사계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바, 갈리카, 다마스크 같은 유럽의 고전 자생 장미들은 짙고 고혹적인 향기와 강인한 내한성을 자랑했지만 1년 중 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꽃을 피우는 일개성이라는 치명적인 원예학적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1년 중 10개월 동안 꽃을 피우지 못하는 작물로는 연중 일관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상업적 화훼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원예가들은 수세기에 걸친 관찰과 선발을 통해 따뜻한 기후만 유지되면 1년 내내 끝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생물학적 기적, 즉 완전한 사계성을 이미 확립해둔 상태였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동인도 회사의 해상 무역망을 타고 서양 장미 개량의 뼈대가 된 이른바 4대 종마 품종들이 유럽 대륙에 속속 상륙합니다. 진홍색의 매혹적인 빛깔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슬레이터스 크림슨 차이나, 훗날 서양 장미의 사계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홍빛의 파슨스 핑크 차이나, 맑고 우아한 홍차 특유의 향을 품은 연분홍색의 흉즈 블러시티 센티드 차이나, 그리고 당시 유럽 고전 장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명한 노란색 유전자를 품은 파크스 옐로티 센티드 차이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획기적인 4가지 중국계 장미들이 도입되면서 봄 한철에만 피고 지던 불꽃인 계열 중심의 서유럽 장미 역사는 영구적인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시아 장미의 유입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교역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서구 열강의 팽창, 즉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과 전 지구적 식물 탐수가 맞물린 거시적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훌륭한 생물학적 원자재는 동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서유럽이 절대적인 장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서방 세계가 아시아를 앞지르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화훼 산업의 패권을 쥐게 된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배경을 탐구합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인류의 식탁을 지배해온 곡물, 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고 단단한 밀알은 서방 인류사의 거대한 2가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이 강력한 두 힘이 어떻게 척박했던 서유럽을 장미 제국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찬란한 문명사의 궤적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협동의 쌀과 독립의 밀, 식탁 위 곡물이 장미의 역사를 갈라놓다. 서구 문명이 피워낸 화려한 역사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인류 문명의 뼈대를 구축한 생존의 깃틀, 바로 식탁 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진로를 결정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설계자는 다름 아닌 한 줌의 주식 곡물이었습니다. 동양의 쌀과 서양의 밀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량을 넘어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두 작물이 요구하는 엇갈린 노동 형태와 물리적 가공 방식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 구조를 다르게 빚어냈고, 나아가 기계공학의 탄생, 자본주의의 태동, 그리고 원예라는 사치제가 고도로 과학화되는 과정과 깊숙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식인 쌀은 단위 면적당 압도적인 칼로리를 생산하여 거대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생산성은 자연의 물줄기를 인공적으로 통제하여 논에 가두는 관계 농업을 전제로 할 때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밀은 주로 자연적인 강우에 의존하며 자라는 밭작물이었습니다. 밀은 생육 과정에서 벼만큼 절대적인 수량을 요구하지 않아 거대한 수로를 공동으로 축조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적었고, 개별 농가가 비교적 독립적인 일정으로 파종과 수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서양의 밀농사 역시 일손이 부족한 수확기에는 이웃 간의 협동이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농사가 요구하는 협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선 차원이었습니다. 병사의 일년은 물의 통제와 시간을 다투는 집단 노동의 연속입니다. 먼저 물을 가두기 위해 땅을 수평으로 다지고 논두렁을 쌓아야 합니다. 수로를 열고 닫아 물을 대는 일은 개인의 판단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합의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대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벼의 씨를 직접 뿌리는 농법, 즉 직파법 시대에는 벼와 함께 맹렬하게 자라나는 잡초를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에 온 마을이 긴매기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훗날 벼농사의 혁명이라 불리는 이양법, 모내기가 도입된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가둔 넓은 진흙탕 속에 수많은 어린 모를 일일이 옮겨 심는 이 고된 작업은 비가 오는 짧은 적기 안에 일제히 끝내지 않으면 한 해 농사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과거의 긴매기든 훗날의 모내기든 한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결정적 시기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집 저 집의 논을 순차적으로 함께 채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개별 가정의 일정은 마을 전체의 생존 스케줄에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쌀농사의 가혹한 생태적 요구는 동양 사회의 거대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끈끈한 집단주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물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찍부터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발달했고, 벼농사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창조성보다는 정해진 규범에 순응하고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가 절대적인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사물과 현상을 해부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전통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숙련도를 극대화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수렴되었습니다. 반면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된 밀은 전혀 다른 생태적 특징과 노동 구조를 강제했습니다. 밀농사의 과정은 철저히 개별적이고 자립적입니다. 밀은 비교적 척박한 맨 땅에서도 잘 자라며 복잡한 관계시설이나 물을 가두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자신의 땅을 갈고 씨앗을 흩뿌린 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성장을 맡깁니다. 벼농사가 끝없는 잡초와의 전쟁이었다면 밀은 파종 후 수확기까지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는 작물이었습니다. 씨앗을 흩뿌리고 나면 수개월 뒤 황금빛으로 익어갈 때까지 농부의 세밀한 보살핌이나 지속적인 인력 투입이 거의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모내기처럼 특정 며칠 안에 수십 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하는 절박한 시간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서구의 농부들은 이 막대한 잉여 시간과 에너지를 목축과 상업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이 스스로 자라는 동안 농부들은 소와 양을 길렀습니다. 가축은 척박한 땅을 대신 갈아주는 훌륭한 동력이자 그 자체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가축에서 얻은 고기와 가죽, 양모 등의 잉여 생산물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교환되었고 상업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거대한 마을 단위의 협동에 종속될 필요 없이 남는 노동력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투자했던 이 독립적인 농업 구조는 훗날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될 자본주의의 강력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밀 농사가 만든 이러한 환경은 자본주의를 발달시켜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확고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는 서구인들에게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개인주의와 대상을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쪼개어보는 분석적 사고방식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관습을 의심하고 질서를 재편하는 혁신적 기질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독립적 개인주의와 분석적 사고가 훗날 서구 세계의 과학과 미술, 음악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달시킨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집단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은 예술가 개개인의 파격적인 독창성을 용인했고, 대상을 쪼개어 보는 시선은 예술을 단순한 직관과 감상의 영역을 넘어 철저한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캔버스 위에 수학적 원근법과 정밀한 해부학을 투영한 미술, 소리를 분해하여 건축물처럼 정교한 화성학을 쌓아 올린 서양 음악,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분석하고 해체한 근대 과학혁명은 모두 이 단단한 밀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유방식의 차이는 동서양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완전히 분리해 놓았고, 그 극명한 대비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밀이 키워낸 분석적 개인주의와 벼가 길러낸 수능적 집단주의는
자연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마주하고도 결코 교차하지 않는 완벽한 평행선의 세계관을 탄생시켰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마주하고도 전혀 다른 철학과 결과물을 이룩해낸 두 문화권의 예시를 비교해보면 한 줌의 곡물이 갈라놓은 인류의 궤적이 얼마나 극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벼농사는 거대한 몬순 기후에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간은 거대한 물줄기와 계절의 변화에 자신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맞추고 철저히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사회적 집단주의를 넘어 심오한 동양 철학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바로 인간 역시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는 도가 사상,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천인합일의 세계관입니다. 이 문화권에서 자연은 통제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할 거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대상 자체를 고립시키기보다는 꽃이 피어난 토양과 바람, 그리고 우주적 기운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매화의 굽은 가지에서 선비의 지조를 읽어내듯 식물의 도덕적 관념을 투영했고, 대상을 인위적으로 해부하거나 개조하는 짓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경스럽고 오만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동양의 원예는 우연히 발견된 자연의 돌연변이를 귀하게 여겨 감상하고 그 기운을 화폭의 여백과 함께 남겨두는 관조의 예술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집단의 협동 없이 자연적인 강우에 의존하며 홀로 척박한 땅을 개척했던 서구의 강력한 개인주의는 전혀 다른 철학적 혁명을 잉태합니다. 바로 나와 자연을 철저히 분리해버리는 데카르트의 주객이원론입니다. 이들에게 자연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나 인간과 연결된 신성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연을 고문대에 눕혀 그 비밀을 자백받아야 한다라고 주창했듯 서구인들에게 자연은 철저히 관찰하고 부품 단위로 분해하며 기어코 인간의 지성 아래 굴복시켜야 할 정교한 기계장치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과 분석적 사고는 대상을 현미경 들이대듯 쪼개어보는 서구 특유의 집요함을 낳았습니다. 동양의 선비들이 꽃잎의 은은한 향기와 달빛 아래의 정취를 시조로 읊고 있을 때 서구의 학자들은 메스를 들고 꽃잎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칼폰 린네를 필두로 꽃의 암술과 수술의 개수를 세어 식물의 생식 구조를 기계적으로 도식화했고, 솜털과 잎맥, 뿌리의 단면까지 정밀한 도면처럼 그려내는 근대 식물학과 분류학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 분리하고 해부하는 분석적 이성과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 중심적 오만함이 훗날 서구 세계를 전례 없는 과학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수학적 원근법과 정밀한 해부학을 투영한 미술, 소리의 주파수를 분해하여 건축물처럼 정교한 화성학을 쌓아 올린 음악 역시 모두 이 단단한 밀의 토양 위에서 자라난 서양식 해부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맹렬한 과학적 합리성과 통제욕이 자연계의 가장 매혹적인 대상인 장미와 만났을 때 인류사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서양인들의 지적 오만함이 마침내 그 절정에 달했을 때 비로소 근대 장미 육종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숭배하던 동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인간이 기꺼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생명의 유전자를 직접 재조립하고 디자인하는 위대한 불경스러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육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제하고 교배 확률을 계산해내는 냉철한 과학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완벽한 색채와 화형, 그리고 향기의 비율을 창조하는 살아있는 예술품의 탄생이었습니다. 관습을 파괴하고 사물과 현상을 정복하려 했던 서구의 혁신적 기질이 장미라는 캔버스 위에서 자본주의적 욕망과 결합하여 궁극의 과학예술로 찬란하게 만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계론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의 태동. 하지만 서양의 독립성 뒤에는 밀이라는 곡물이 가진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껍질만 벗겨내면 낫달 그대로 물에 끓여 먹을 수 있어 가공을 위한 거대한 기계가 필요 없었던 쌀과 달리 밀은 단순한 타작만으로는 껍질과 알맹이를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알고 그대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이 식량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곡을 지식여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제분 과정이 강제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수차와 제분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식을 보조하는 선택적 기술에 머물렀던 동양과 달리 오직 밀가루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유럽에서는 거대한 기계장치인 제분소가 전혀 다른 역사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과 가축의 근력만으로는 식량 조달을 위한 무거운 맷돌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유럽인들은 물과 바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통제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강가와 언덕을 뒤덮은 수령 물레방아와 풍차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복잡한 대형 동력기계였습니다. 자연의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맷돌의 일정한 회전 운동으로 정밀하게 변환하기 위해 톱니바퀴, 캠, 크랭크 등 현대기계 공학의 핵심 부품들이 이 제분소 안에서 끊임없이 고안되고 개량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기 위해 강제된 밀가공의 물리적 고통이 서구 특유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잉태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제분시설이 단순한 기계적 진보를 넘어 서구 자본주의와 공장제 기계공업의 뼈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육중한 기어와 거대한 수차를 건설하는 데는 평범한 농민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에 영주나 수도원, 부유한 상인 등 거대 자본을 지닌 사람들이 제분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삭을 지불하고 거대한 동력기계가 설치된 특정 장소로 원자재를 들고 모여들어야만 했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밀가루를 더 빠르고 많이 생산하려는 열망, 즉 제분 기계화는 동력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공정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본을 소유한 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분리, 그리고 생산수단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훗날 산업혁명을 이끈 근대 공장의 완벽한 원형이었습니다. 이후 이 막대한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 도로망과 운하가 뚫렸고 밀을 빻으며 축적된 기계적 사고와 독점적 잉여 자본은 다른 산업으로 번져나가며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완성하며 마침내 유럽을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시켰습니다. 네 번째, 자본과 과학, 장미를 분해하고 조립하다. 이렇게 축적된 거대한 자본과 얽매이지 않는 개인주의, 그리고 대상을 쪼개어 분석하는 기계적 사고방식은 마침내 서구 예술과 사치제 산업을 폭발적으로 진화시킵니다. 불을 거머쥔 자본가와 귀족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예술가와 과학자들을 대규모로 후원했습니다. 서양 특유의 개인주의는 예술가들의 파격적인 천재성을 숭배했고, 분석적 사고방식은 직관적 감상을 넘어 예술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기계를 설계하던 수학적 잣대는 미술의 완벽한 원근법과 정밀한 해부학으로 이어졌고, 바야흐로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서구만의 독보적인 문화적 혁명, 르네상스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자본과 분석적 통제력이 자연계의 가장 아름다운 사치제, 장미로 향했을 때 근대 화훼 산업의 거대한 기틀이 마련됩니다. 동양의 경이로운 사계성 장미들이 무역선을 타고 유럽의 자본주의와 식물학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자 원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시아의 원예 전통이 식물 고유의 자태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세대를 거쳐 우수개체를 선발하는 관조와 기다림의 철학에 머물렀다면, 서구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기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시아의 장미는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사계성, 노란색, 차양이라는 매력적인 유전적 부품들의 결합체로 인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훗날 덩굴 장미의 중요한 토대가 된 미국 찰스턴 지역의 챔프니스 핑크 클러스터조차 처음에는 유럽의 머스크 로즈와 아시아의 올드 블러시 사이에서 꿀벌과 바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자연적 교잡의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동양이었다면 이 우연히 피어난 아름다운 돌연변이에 낭만적인 이름을 붙이고 정원에 심어 감상하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원예가들은 자연이 준 이 우연의 선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찰스턴에 머물던 프랑스 출신의 원예가 필립 노아제트는 이 교잡종의 씨앗을 심어 꽃잎이 더 풍성하고 사계성이 뛰어난 우수개체를 직접 선발해냅니다. 필립은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묘목을 유럽 원예 자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보냅니다. 당시 파리 원예계의 중심에서 종묘상을 이끌던 형제 루이 노아제트에게 이 장미 묘목이 도착하는 순간 한 개인의 식물학적 발견은 거대한 산업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파리 치밀하고도 거대한 상업 인프라는 이 새로운 장미의 잠재력을 단숨에 자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이는 형이 보낸 이 개체를 거대한 온실 인프라 속에서 대량으로 증식하여 블러시 노아제트라는 규격화된 상품으로 전 유럽에 유통시켰습니다. 나아가 파리의 육종가들은 이 장미를 다른 품종들과 치밀하게 인공교배하며 노아제트 계열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창조해냅니다. 이러한 식물학적 재조립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막대한 산업자본이 낳은 유리온실이라는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자본가들은 추운 유럽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아시아 장미의 여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철골과 유리, 그리고 증기난방으로 무장한 인공 생태계를 건설했습니다. 자연의 계절과 온도를 인간의 돔과 기계로 통제해버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이 온실 속에서 서구의 육종가들은 마치 재분소에 톱니바퀴를 맞추듯 장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꽃이 스스로 수분하기도 전에 핀셋과 가위로 수술을 미련 없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다른 꽃가루를 정확히 묻혔습니다. 밀을 가공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서구의 기계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적 독점욕이 장미의 순수한 야생성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조립해낸 것입니다. 비로소 현대장미라는 거대한 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번째, 제국주의의 팽창과 유전자원의 독점. 이러한 식물학적 재조립 과정은 18세기 서구 열강의 팽창, 즉 제국주의적 인프라와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로 대변되는 군사적 상업적 팽창은 곧 전 지구적인 생물학적 유전자원의 약탈과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 경영으로 긁어모은 막대한 자본은 유럽 각지의 왕립식물원이라는 거대한 생물학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데 쏟아졌고, 전 세계에서 약탈 수집된 식물 표본들은 린네의 이명법 등 서구 중심의 근대 식물학 체계 아래 철저히 분류되고 통제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귀중한 사계성 유전자 역시 이 거대한 제국주의적 궤도 위에서 서방의 지식재산권 시스템 속으로 완벽하게 편입된 것입니다. 이 거시적 변화를 산업의 궤도로 확고히 끌어올린 결정적 기폭제는 1799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황후 조세핀 드 보아르네가 매입한 파리 근교의 말메종 성이었습니다. 조세핀이 조성한 말메종 정원은 단순한 귀족의 화려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막대한 국부와 군사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된 당대 유럽 최대 규모의 장미 박물관이자 유전자 은행이었습니다. 당시 장미 수집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가 대륙 봉쇄령을 내리며 포탄을 주고받던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음에도 조세핀의 장미를 실은 배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영국의 해군성은 적국 황후의 식물을 실은 선박의 특별 통행증을 발급하여 봉쇄선을 무사히 통과하게 했고, 영국의 저명한 종묘상 존 케네디는 전쟁 중임에도 특수 여권을 쥐고 런던과 파리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메종의 희귀 장미를 공급했습니다. 총칼이 오가는 전장 위로 장미 묘목이 외교 행랑에 담겨 이동했던 것입니다. 말메종 성으로 모여든 장미들은 황후의 개인적인 관상용 컬렉션을 넘어 서구 육종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유전자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자산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거쳐 험난한 항해 끝에 도착한 중국의 귀중한 사계성 장미 원종들이었습니다. 조세핀은 18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50여 종에 달하는 당시 지구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장미 품종을 이곳에서 수집했습니다. 이 거대한 유전자원 위에서 말메종의 수석 원예사 앙드레 뒤퐁은 장미 육종의 역사를 뒤바꿀 혁명적인 시도를 단행합니다. 그는 바람이나 곤충에 의존하던 무작위적인 자연 교잡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뒤퐁은 붓과 핀셋을 들고 부모 개체의 특성을 면밀히 기록하며 원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인공 통제 수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장미의 교배가 자연계의 우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도대로 설계되는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세핀은 수집한 장미에 관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기록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꽃의 라파엘로라 불리던 당대 최고 수준의 식물 세밀화가 피에르 조제프 르두테를 고용했습니다. 르두테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들고 장미의 가시, 인맥, 암술과 수술의 생식 구조를 해부학적 수준으로 정밀하게 묘사한 도판 모음집 레 로즈를 완성해냅니다. 이 거대한 아카이브는 서구 사회가 확보한 장미의 유전적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규격화하고 독점한 최초의 글로벌 도감이자 생물학적 호적부였습니다. 국가적 규모로 자행된 약탈과 수집, 앙드레 뒤퐁의 맹렬한 융합 실험, 그리고 르두테의 치밀한 아카이빙, 말메종에서 축적된 이 거대한 지식과 유전자원은 훗날 1867년 서양 전통 장미의 수려한 화형과 아시아 장미의 사계성을 유전학적으로 완벽히 결합한 최초의 하이브리드티 장미 라프랑스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6번째, 때로와의 축복과 규격화된 장미가 피어나기까지. 유전학적 대혁명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폭발적인 산업 자본주의와 융합되며 장미를 완벽한 규격 상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에게 장미는 단순한 감상용 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교양을 과시하는 절대적인 사치제였습니다. 엄격한 사교계 에티켓 속에서 꽃말 유행이 번지면서 연회장 장식과 선물용 장미의 수요가 폭발했고, 시장은 길고 튼튼한 줄기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화형을 갖춘 규격화된 절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욕망은 유리 온실 공정의 발달, 증기선과 철도를 통한 물류혁명과 결합하여 전 유럽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화훼 유통의 혈관망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물학적 원자재인 사계성 유전자를 지녔던 아시아는 왜 이 산업을 주도하지 못했을까요? 서유럽이 글로벌 장미 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토대에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식물 생리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천혜의 기후와 지질학적 때루아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 와인 산업에서 유래한 때루아는 토양, 기후, 지형, 강수량 등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명품 와인이 포도 품종만으로 완성되지 않듯 최고급 장미 역시 유전자만으로는 완벽한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사계성 장미가 서유럽 특유의 지질학적이고 기후적인 때루아를 만나면서 비로소 식물 생리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특유의 여름철 몬순 기후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를 동반합니다. 잎 표면의 지속적인 수분 포화 상태는 흑점병을 비롯한 치명적인 진균성 병원균의 완벽한 배양 조건이 되었습니다. 질병 방어와 낙엽에 따른 수세 회복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던 당대 아시아의 원종 장미들은 노지 대량 재배를 통한 규격화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멕시코 만류의 혜택을 받는 프랑스의 론 계곡과 영국 일대는 1년 내내 연교차가 적은 전형적인 온대 해양성 기후입니다. 이는 한여름 야간의 호흡량을 낮춰 낮 동안 광합성으로 축적된 탄수화물이 온전히 화학 분화와 개화에 집중될 수 있는 최적의 생리적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이 완벽한 생리적 환경은 자본주의 화훼 산업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과 생산의 규격화를 보장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몬순 기후가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병해충과의 사투를 강요하여 상품의 품질을 들쭉날쭉하게 만들었다면, 서유럽의 서늘하고 건조한 여름은 꽃잎이 짓무르거나 병드는 것을 상업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는 곧 시장이 요구하는 흠집 하나 없는 무결점의 화형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연교차가 적고 기후변화가 완만한 특성은 장미의 생장 주기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유리 온실 공정과 난방 기술이 결합되면서 유럽의 장미 재배자들은 자연의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파리나 런던 사교계의 시즌에 맞춰 개화 시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장미는 유전적으로 설계된 형태와 색상을 오차없이 발현해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 해안이나 론 계곡 등 최적의 미세 기후를 갖춘 지역들은 자본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거대한 화훼 생산 단지로 특화되었고, 무서운 속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결국 아시아가 품고 있던 경이로운 사계성 유전자는 서유럽 특유의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때루아라는 기후적 인프라 위에서 비로소 그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규격화된 화훼 산업으로 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기원을 향한 회귀. 장미는 왜 다시 아시아를 택했나? 서유럽은 천혜의 기후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파리의 바가텔 국제장미 콩쿠르 등을 창설하여 전 세계 장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표준의 척도마저 선점해 나갔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장미의 아름다움은 아시아가 품고 있던 경이로운 사계성 유전자원과 서유럽의 치밀한 육종과학, 그리고 제국주의적 자본이 정교하게 맞물려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매우 아이러니한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고도의 지식재산권으로 패권을 올가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대장미 절화의 거대한 생산 중심지는 서유럽의 온실을 떠나 케냐나 에콰도르 같은 적도 고산지대, 그리고 중국 쿤민과 같은 아열대 고원 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1차 방아쇠는 자본주의의 비용 한계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거대 화훼 자본은 겨울철 유리 온실을 가동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화석연료 난방비와 인공 채광비, 그리고 막대한 수확 인건비라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흙이 묻는 1차 생산 공정을 제3세계로 하청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기지의 이동을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이나 값싼 토지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표면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자본이 향한 곳은 단순히 노동력이 싼 곳이 아니라 서유럽의 인공 온실을 압도하는 완벽한 자연 때로화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해발 2000에서 3000m에 위치한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이나 케냐 나이바샤 호수 일대는 적도의 수직적인 태양광이 1년 365일 내내 압도적인 광합 성량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고산지대 특유의 서늘한 야간 기온 약 10도에서 12도는 장미의 야간 호흡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탄수화물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밤사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온전히 꽃과 줄기에 축적된 결과 이 지역의 장미는 유럽이 막대한 에너지를 태워 만든 장미조차 범접할 수 없는 굵은 줄기, 거대한 화형, 선명한 화색을 뿜어내는 궁극의 규격품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 흑성병과 열 스트레스로 인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아시아의 몬순 기후대 역시 거대한 노지 대량 재배의 부활을 알리며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몬순의 치명적 약점이었던 진균성 질환은 현대 농화학의 정교한 방제 시스템과 더불어 ADR 인증 등 내병성 중심의 글로벌 육종 패러다임과 결합하면서 마침내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는 서유럽의 막대한 온실 자본에 기대거나 그들의 기후를 억지로 모방할 필요 없이 아시아 본연의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대규모 규격화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노지 재배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구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실패의 역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토착 대목인 찔레의 경이로운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한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양에서 처음 서양식 규격화 묘목 생산을 시도했을 때 생산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유럽의 표준 대목이었던 로사카니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뼈아픈 참패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후반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근대 화해 산업을 태동시키려 했던 일본 메이지 시대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선구적인 원예가들은 유럽의 최신 개량 장미들을 수입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카니나 대목의 노지 대량 식재 시스템까지 그대로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된 이 규격화 프로젝트는 아시아 특유의 길고 습한 장마를 견디지 못하고 묘목들이 집단으로 썩어 들어가는 괴멸적인 피해로 끝이 났습니다. 서유럽의 석회암 지대를 정복했던 카니나 대목은 아시아의 찌는 듯한 고온과 기나긴 장마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식물학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유럽의 카니나 대목이 가뭄에 대비해 깊게 파고드는 직근성 뿌리로 심층수를 찾으려다 장마철 물을 잔뜩 머금은 점질토의 혐기성 환경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카니나의 괴멸 이후 아시아의 원예가들은 척박한 사냐의 지천으로 널린 찔레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시아의 거친 때로와에 완벽하게 적응한 찔레 대목의 진정한 무기는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거미줄 같은 세근, 즉 얕고 넓게 퍼지는 천근성 네트워크와 그로 인한 압도적인 활착력에 있었습니다. 찔레의 조밀한 잔뿌리들은 꽉 막힌 점질토에서도 대기와 맞닿아 미세한 통기성이 확보된 토양 상층부에 넓게 포진하여 가혹한 과습 상태에서도 끝내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물과 비료가 순식간에 용탈되는 사양토에서도 이 거대한 세근 네트워크는 스펀지처럼 수분과 양분까지 움켜쥐며 맹렬한 흡수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찔레는 산소가 부족한 점질토와 양분이 빈약한 사양토라는 두 극단적인 환경을 모두 극복해내며 아시아의 척박한 노지를 거대한 장미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킨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강점에 더해 찔레의 잔뿌리 체계가 지닌 진짜 파괴력은 바로 상업적 묘목의 대량 생산 및 유통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유럽의 주력 대목인 직근성 카니나 뿌리는 장미를 캐서 이식할 때 심각한 몸살을 앓지만 무수한 잔뿌리로 무장한 아시아의 찔레 대목은 밭에서 매년 수만 주의 묘목을 흙을 털어 캐내는 굴치 방식에서도 생리적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으로 뿌리를 재생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규격의 비닐포트 같은 제한된 용기 재배 환경에서도 촘촘한 근권을 형성하며 극강의 생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점질토와 사양토라는 극단적인 지질학적 장벽을 무력화하고 굴치와 비닐포트묘 같은 양산 환경에서도 훌륭한 활착을 이뤄내는 찔레의 이 생리학적 기동성이야말로 아시아가 다시금 거대한 규격화 생산기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유럽의 거대 육종 회사들이 여전히 로열티를 쥐고는 있지만 현대 장미 산업의 구조는 이제 완벽하게 이원화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서유럽의 유서 깊은 육종가들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을 통제하는 두뇌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이들이 개발한 품종을 강인한 찔레 대목에 접붙여 거대한 규모로 쏟아내는 물리적 대량 생산의 패권은 완전히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이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압도적인 통계 수치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중국 장미의 수도라 불리는 허난성 난양시 단 한 곳에서만 매년 약 8억 주에 달하는 장미 묘목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6,600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노지에서 찔레의 폭발적인 번식력을 바탕으로 재배되는 이 물량은 유럽 전역의 정원용 장미 묘목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조차 가볍게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스케일입니다. 절화시장의 지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850헥타르에 육박하며 화훼시장을 호령했던 네덜란드의 장미유리 온실은 천문학적인 화석 연료 난방비와 인건비의 늪에 빠져 현재 200헥타르 초반대까지 쪼그라들며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최대의 화훼 기지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는 매년 수십억 송이의 규격화된 장미가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결국 서방 세계가 기계적 합리성과 거대 자본으로 창조해낸 현대 장미는 서유럽 본토의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한계를 벗어나 아시아의 거친 때로아와 찔레의 억척스러운 뿌리 위에 온전히 의탁해야만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결국 그 기원을 향해 거대한 원을 그리며 회귀하는 법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그 오랜 진리처럼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물학이 탄생시킨 현대 장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에게 사계성 유전자를 내어주었던 아시아 조상들의 때로아로 그리고 강인한 찔레의 뿌리 위로 완벽한 생물학적 회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본과 지식재산권으로 자연을 독점하려 했던 서방 세계의 장미는 이제 생태학적 적합성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밀을 부수기 위해 거대한 기계를 발명해야 했던 서양의 분석적인 세계관은 결국 흙과 물의 섭리에 순응해온 아시아의 끈질긴 생명력에 뿌리를 내리며 또 다른 공존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